김정성 원장입니다. 무는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할 건데요. 강아지가 왜 물까? 물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제가 답답한 거는 무는 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무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어린애들,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어린애들이 엄마를 계속해서 때린다. 당연한 일이 아닌 거죠. 개들이 무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개들은 그럼 왜 물까요? 왜 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난으로 심심해서, 화나서. 다 맞는 말이죠. 장난일 수도 있지만 장난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화나서 이렇게 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무는 훈련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 무는, 뭐가 무는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손 가지고 이렇게 막 놀아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물면 뭐 재밌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손을 많이 물려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무는 훈련을 하고 계신 거고요. 걔네들이 사이가 커지고 나이가 들면 무는 힘도 세지고, 근데 기존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는 행동을 더 강화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심한 것은 바로 보호자에 대한 원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맞지는 않지만, 심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자극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들은 어떠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물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먼저 합니다. 짖거나 아니면 뒤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귀를 뒤로 한다든지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다른 경고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고들을 다 무시하고 해버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린 쥐들이 물듯이 보호자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물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경우라면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는 행동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보호자가 발톱을 깎으려고 했어요. 발톱 깎는 게 개들 보통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발톱 깎는 게 싫어서 보호자 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보호자가 발톱을 안 깎아. 그러면 얘는 원하는 걸 얻어냈죠. 하기 싫은 걸 이제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저냥 했던 거, 귀를 닦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발톱을 깎을 때 내가 물었더니 안 하더라. 귀 닦는 것도 별로 썩 좋지 않으니 귀를 닦으려고 할 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안 해. 그러면 얘한테는 무는 게 뭐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해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는 행동을 강화하게 되겠죠. 사람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서 울고 막 이러는 게, 그렇죠. 같은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무는 행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지 않게 만들어줄까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걸 할 때 무는 행동을 한다면 그 하기 싫어하는 거를 조금 덜 싫은 행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톱을 깎을 때도 막 하기 싫은 억지로 붙잡고 막 억지로 깎는다던가 이러면 얘가 어느 팀에 자기가 정말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 났더니 안 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발톱을 깎을 때 보통 우리가 개들한테 발톱을 깎지만 누군가 옆에서 간식을 주면서 간식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발톱을 깎는 것. 처음부터 너무 짧게 깎지 않고 끝에만 살짝 깎아서 발톱 깎는 것과 간식 먹는 것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개들이 발톱 깎는 거 훨씬 더 잘 참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내가 발톱을 깎게 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걸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든 어떤 걸 가르치거나 하기 싫어하는 걸 할 때는 반드시 보상하고 같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는 행동들에 대한 걸 줄일 수가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을 했지만 개들은 하기 싫은 걸 할 때 처음부터 물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도망가거나 아니면 짖거나 이런 류의 경고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싸우기 전에 갑자기 주먹을 날리지는 않잖아요. 뭔가 말싸움도 하게 되고 하지 마 이런 경고도 하게 되고,
아니면 도망도 가보고 한데 계속해서 달려들어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위해를 가한다면 그때서야 싸우게 되는 것처럼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문다면 얘가 왜 물게 됐을까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내가 얘의 어떤 그런 경고들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들이 무는 행동을 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경고를 했는데도 경고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는 거라서 물고 있는 개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는 행동에 대한 교정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니까 물지 않는 개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사실 현재 이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많이 무는데 일반인 보호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TV에 나오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행동이 일단 형성이 됐다면 이 행동을 이제 바꿔주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행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꾸준히 치료해가지고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행동학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어디 병원에서 행동학을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행동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당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해서 사실은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되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잔반을 먹고 그 다음에 먹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이전에는 이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프면 치료해주고까지 왔다가 이제는 치료하고 내가 키우는 동물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에 집중하면서 행동학이 이제 조명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학의 역사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동학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동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는 개가 그럼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떼쓰는 아이가 행복해서 떼를 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려면 떼쓰는 아이도 떼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떼쓰는지, 그 떼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보면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을 하고 이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가잖아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죠.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뭘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동물 행동 전문가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어쨌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동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TV에 보면은 요즘에 행동학이 그 TV 그 케이블에 이런 데 보면 행동에 대한 훈련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행동학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 덕분에 많이 그 행동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 강아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강아지 행동을 뭔가 좀 개선 방법이 있는 걸 알았는데 다 거기 그분한테 찾아갈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또 가까운 동물병원에서도 그걸 공부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 아래 밑에 정보란에다 행동학을 그때 뭐 같이 공부하시는 네. 선생님들 리스트를 좀 올려놓는다든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물론 다 원장님 병으로 오면 좋겠지만 아니죠. 뭐 그런 이제 이 채널에 정보를 주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프로그램의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촬영 끝나시고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면 네네네. 제가 정보란에다 좀 넣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료에는 원장님 네. 병으로 올릴게요. 아, 네. 원래 행동학을 하시는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목적이 뭐냐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고 모든 수의사가 행동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목적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 보호자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부분이 꼭 의학적인 치료 외에도 행동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뜬금없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네. 요즘 동물병 오면 진료비 비싸잖아요. 뭐 행동학 이런 것들 진료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람 정신병원 가면 1시간에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한 10만 원, 1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뭐 비용적인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진료를 할 때 사실은 사람 대 사람으로 진료를 하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일단 그게 안 되니까 한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동물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문을 상당히 길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설문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설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이랬었나?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깨닫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장문의 설문을 작성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설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보호자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진행할 때 보통 시간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비용은 그렇게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뭐 2주마다 그리고 혹은 뭐 한 달마다 이제 계속해서 리책을 하게 되죠. 그 각각의 제가 이제 완수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드리게 됩니다. 2주마다 완수해야 되는 과제 이렇게 드려서 그 과제를 완수를 하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행동 수정을 해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TV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고 이 이유만 사라지면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드문 경우고 대개의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왜냐하면 아까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굉장히 좋은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보호자는 있어도 나쁜 개는 없거든요. 일단 이 전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를 바꾸려면 보호자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의사 선생님은 강아지 행동을 교정하기도 하지만 보호자의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용어에 대한 거를 따로 이제 약간 찝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강압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수정. 네, 행동을 수정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바꿔주는 건 수정. 만약에 뭐 얘를 내가 강압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한다면 그거는 교정.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수정이고요. 보호자 행동도 수정해드려야죠. 제가 교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수의사가 동물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수정해드려야 되네요. 그렇죠. 사람도 보호자도 이제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수정해드려야 되는 거고 설문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이 아빠긴 하지만 아이 낳을 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초보 아빠 할 때 지금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실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오래 살면서 와이프랑 부딪히면서 수정이 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부정하긴 하지만 강아지 키울 때도 사실은 공부하거나 뭔가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보 아빠, 초보 엄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 대한 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런 채널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들을 데려올 때도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면 물론 뭐 그게 제 1순위는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나는 레트리버를 키우고 싶어. 원룸에 레트리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레트리버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원룸이 엄청 크면은 그렇죠. 원룸이 한 30평대 이러면 모르겠지만 보통 10평 남짓 되는 원룸에서 대형견이 레트리버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내가 원하는 품종과 내가 얘를 언제 보통 개들이 오면 그래도 한 15년은 보통 살기 때문에 15년 정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데 그걸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동 수정 진료를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안 받쳐서 생기는 문제라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환경을 못 바꿀 수도 있잖아. 원룸 사시는 분이 전원주택 큰 거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데리고 오시기 전이 중요한 거죠. 그런 아예 경우에는 처음부터. 네, 안 데리고 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불행해질 게 너무 뻔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레트리버를 데리고 와서 산책을 하루에 2시간씩 시켜야 되는데 난 시간이 없어 라고 한다면 레트리버를 데리고 오는 게 맞을까요? 안 데리고 오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레트리버 어렸을 땐 자꾸 이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자꾸 예쁘죠. 그게 클 줄 몰랐죠. 네, 클 줄 몰랐죠.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코카스파니엘하고 말라무트하고 많이 키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누가 버리고 갔을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도시 사람들이. 네. 그 시골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백구, 누렁이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 말라무트가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걔네들은 시골에 가서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무책임한 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걔들은 누구나 처음 자기가 이제 왔던 보호자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와드리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데리고 오기 전에 보호자분한테 어떤 품종이 맞을지, 감당하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먼저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하고 행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행동학 전에 어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종류를 아예 문제가 생긴 소지를 없앤 다음에 차근차근 그렇죠.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이미 큰 문제가 생겼는데 교정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동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먼저 해야 예방이 중요하지 치료가 중요한가요? 결혼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좋은 잘 맞는 사람을 그렇죠. 찾자. 그렇죠. 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뭐 안 하거나 나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면 결혼하지 조건이 안 않아요. 좋은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아예. 난 너무 바쁘고 네. 힘들고 그렇죠. 수입도 뭐 그렇고 어째 그러면 환경이 전혀 안 되면 안 해야 된다. 그렇죠. 강아지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키우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맞는 품종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만약에 개를 키우는데 한 달에 최소한 10만 원이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담배를 끊고 비용을 만들어서 키워야죠.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담배가 끊는 것이 어렵죠. 담배꾼들가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온 거지 또 생각보다는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오롯이 생명을 데리고 와서 이 생명을 15년간 최소 하여튼 15년 정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돈을 내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생명까지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데리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어떠한 애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우실 건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지난번 촬영한 예방접종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알면 할수록 복잡하고 아주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책임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을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새 생명을 데려와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렇죠. 행동이 되라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들을 키우면 개를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개한테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이제 복잡하다, 생각할 게 많다 이런 거는 부정적인 어떤 거라면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보다 내가 감정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감정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보다 많고 감정적으로 얻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걔들하고의 어떤 교감을 이루어내게 된다면 그건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그 강아지 있었죠. 네네네, 써니. 네. 뭐 좀 전에 얻어지는 게 더 많다 했는데 어떤 걸 얻으신 것 같아요? 저는 써니를 키우면서 위안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죠. 사실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 키우는 동물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나한테 뭔가 꼭 내 말을 잘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써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안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데 나랑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나랑 뭔가 눈빛으로 교환이 되는 어떤 교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세상에 어쨌든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하나 더 있고 그런 존재로부터 내가 어떤 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또 엉뚱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좀 엉뚱한 건 많이 질문하죠. 네. 가족하고 좀 다른가요? 사람 가족, 부인이나 아이들하고 이 다 강아지하고 그렇죠. 다르죠. 좀 달라요? 네,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 전혀 다른 존재니까 전혀 다른 존재고 뭐 균형을 잡아야 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써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걔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게 맞냐, 네가 나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써니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써니는 날 아빠라고 생각할 거니까. 나는 써니를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써니에 대한 모든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얘가 앞으로 잘 살아가게 만들어줄 의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그리고 써니는 저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써니의 아빠라고 이제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고 써니가 나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유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어떤 환경인 사람은 어떤 강아지 키우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그쵸, 간단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가시죠.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